2024년 4회 전기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세변의 저항 RA, RB, RC 이렇게 세 개가 Y 결선된 회로가 있다. 이걸 이제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로 이제 등가가 변환했을 경우에 각 변의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이제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델타 결선하고 Y 결선하고 서로 이제 등가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환을 했을 경우에 델타가 y로 갈 경우에는 이게 세 개가 나뉘어지는 거니까는 3분의 1로, 그렇죠? y가 델타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 개가 하나로 합치는 거니까는 3을 곱해서 각 변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y를 델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델타로 바뀌는 거니까는 3배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각 저항이 15였으니까는 15 곱하기 3을 하면 한 변의 저항값은 45ohm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2번 사인파 교류 전압이 있어요.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인값 같은 경우,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한 주기인 건데 원래 전체 주기를 이제 그 전체 주기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주기로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는 0이 돼 버려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파 이쪽만 저희가 이제 평균값을 적분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정연파일 경우에 평균값은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으로 이제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이 110V라고 했으니까는 파이 2 곱하기 110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면 약 70V 정도가 나올 테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평균값 몇 개만 더 적어보면 정연파는 이렇고요. 정연파 말고 정연 반파도 있죠. 정연 반파는 얘를 이제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정연 만약에 반파다. 그러면 2를 없애면 되죠. 2로 나누는 거니까는 반파니까 그냥 파이분의 최대값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 삼각파, 삼각파에 대한 평균값, 그렇죠? 삼각파에 대한 평균값은 뭐 2분의 최대값 뭐 이렇게 되겠고 또 뭐 하나만 더 구형파 구형파에 대한 평균값은 그냥 최대값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고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만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정연파만 나오니까 이제 뭐 기사 산업기사 넘어가면 이제 구형파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 거의 기능사에서는 정연파만 물어보니까 정연파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3번 10도씨에 500g, 5000g의 물을 40도씨로 올리기 위해서 1kW 전용기를 썼대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 Q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가 칼로리죠. 칼로리이기 때문에 이 PT 전력량을 어, 칼로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다 860을 이제 곱하면 됩니다. PT 그럼 이제 킬로와트잖아요. 걔를 칼로리로 바꾸기 위해서 860을 곱하는 거고 효율까지 있으면은 효율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또 다른 식으로는 질량에다가 이제 비열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된 온도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값을 이제 집어넣으면 우리가 열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몇 분이 걸리느냐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식을 적은 것 중에 시간에 대한 것은 t 요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이 t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860 p하고 이타를 이제 반대로 넘기는 겁니다. 860 p 이타에 분모에는 MC 세타2 마이너스 세타1 그렇죠? 나머지 조건들 한번 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860에
1kW에 대한 전열기를 쓴다라고 했고요. 효율은 80%, 집어넣을 때에는 0.8, 그쵸? 퍼센트로 나오는 값들은 대입할 때에는 다 이제 100을 나누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리고 비열은 얼마라고 써요? 그 양은, 예. 물은 500g이라고 했는데 지금 단위가 요것도 지금 1kg죠. 예, kg니까는 요것도 kg으로 바꾸면은 계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5000g은 몇 킬로예요? 5kg인 거죠. 따라서 그냥 여기다가는 5를 집어넣을 거예요. 음. 그래서 중량은 5kg이고 그리고 비열은 1이고 그렇죠? 그리고 온도는 10도씨에서 50도씨만큼 이제 상승, 아니 40도씨만큼 이제 상승을 시키는 거니까 40-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존에서 기존 온도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온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0.218시간. 이거 이제 hour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몇 분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는 얘를 60을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3.08분 정도 된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3분, 13분,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답만 좀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식은 이렇게 된다더라. 그렇죠?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저항 5ohm의 유도 리턴스 뭐 이렇게 RLC 직렬 회로인 거죠. 직렬 회로에 130V 교류 전압을 가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저항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 유도 리턴스가 있고 용량 리턴스가 있어요. 그리고 직렬로 이제 연결된 거고 교류에 130V, 그렇죠? 130V 그리고 저항은 5ohm이고요. 유도 리액턴스니까 J의 35ohm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의 18ohm이 됩니다. 이제 뭘 물어봤냐면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임피던스를 전압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전압은 이제 130V라고 주어졌고요. 임피던스 값은 우리가 요걸 갖고 구해야죠. 임피던스 값은 요걸 갖고 구해야 돼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식을 대입을 해서 5에다가 플러스 j의 30 마이너스 j의 18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5 플러스 j의 13에서 18을 빼면은 12죠. 그리고 임피던스에 대한 값은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5의 자승에 12의 자승.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은 10A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A인데 10A인데 답이 두 개네요. 그럼 얘가 유도성인지 용량성인지 봐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임피던스를 구했었죠. 구했을 때 허수 앞에 뭐가 됐어요? 플러스죠? 플러스이면 유도성이죠. 마이너스면 용량성이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앞에 3회인가 2회인가에서 이거 설명했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또 혹시 모르니까 설명해 드리면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이고, 그쵸? 용량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구하는데, 여기 이제 허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면 J 오메가 C분의 1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게 용량성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허수가 붙는다. 유도성일 경우에는 플러스가 붙는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문제. 길이 5cm 균일한 자로에 10회 도선을 감고 1A 전류 흘렸을 경우에 자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장의 세기 이제 H는 권수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죠.
암페어 톤 미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1암페어의 전류를 흘렸다고 했으니까는 전류는 1암페어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권수에다가 보기에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10회가 나왔는데 10회를 그냥 집어넣을 수 없어요. 왜냐면 길이가 5cm라고 했는데 단위는 지금 미터에 대한 단위니까 5cm를 1m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5cm를 1m로 환산하면 몇 배 하면 될까요? 20배 하면 되죠. 100cm가 1m니까 20배를 해서 1m로 만들고 그러면 요 10회 요것도 20배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총 몇 회가 되는 거냐면 200회가 되겠네요. 200회. 따라서 200회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 200에 곱하기 1암페어는 200암페어 톤/퍼 미터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전인생이 구하는 것 풀어보았고요. 6번 비사인파의 3고조파 주파수가 있어요. 3고조파 주파수가 아니 3고조파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 이제 물어봤네요. 주파수 일반적으로는 주기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주기가 이제 얼마가 나왔냐면 10ms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그렇죠?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10의 마이너스 2승일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100Hz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100Hz를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100Hz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어떤 거에 대한 주파수를 물어봤냐면 3고조파에 대한 주파수를 물어봤죠. 요거는 기본파에 대한 주파수예요. 3고조파니까는 요 기본파의 몇 배를 하시는 거냐면 3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3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3고조파의 주파수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3고조파 주파수는 얼마냐면 3고조파 주파수는 300Hz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식하고 그리고 3고주파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 실수하지 않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대요. 이렇게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L1이 있고 L2가 있겠죠. L1과 L2가 있고 이렇게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을 했어요. 그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코일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그 영향을 주겠죠.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 전체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호 인덕턴스가 되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렇죠? 얘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에다 이제 저희가 점을 찍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으면 전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두 코일이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같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극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극성일 경우에는 이제 더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 하나가 반대, 예, 하나가 반대면 얘는 이제 감극성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식을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쓰시면 될 거예요. 넘어가시고 8번 문제를 보니까 배율기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1번하고 2번에 들어간 말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배율기라고 하는 건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압계가 있어요. 근데 이 전압계가 50V만큼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다. 이거보다 더 높은 전압을 측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외부 저항을 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율기라고 부르고요. 직렬로 저항을 달게 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150V의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150V의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 근데 얘는 50만큼밖에 측정을 못 하잖아요. 이쪽은. 전압계는 50V만큼밖에 측정을 못 해요. 그러면 얘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죠. 여기가 50.
전체가 150이니까는 그럼 나머지 배율기에는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하면 돼요. 100볼트만큼의 전압이 배율기에 걸릴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하면 150만큼의 큰 전압도 50볼트의 적은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때의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걔를 이제 배율기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직렬로, 지금 제가 직렬로 연결했죠.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기를 이제 배율기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배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의 내부 저항으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배율기를 내부 저항 저희가 이제 알 거고,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요 전압계가 만들어졌을 때에 전압계 내부 저항은 당연히 있는 거고, 배율기는 이제 우리가 원해서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짜리냐라고 해서 배율기를 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의 저항값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전체 얘가 몇 배다라고 하는 배율을 제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3배가 나왔어. 배율이 3배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전압계에 측정했더니 50볼트가 나왔네.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50볼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율기라고 이제 부릅니다. 9번. 다음 중 전력량 1주울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위에 대한 거죠. 1주울은 와트세크랑 같죠. 그래서 요건 이제 1초에 사용되어지는 에너지, 그쵸? 1초에 사용되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단위 환산에 대한 내용이니까는 뭐 킬로칼로리 이제 열량인 거고, 그쵸? 뭐 킬로그램 메타나 이제 뉴턴 메타는 이제 토크에 대한 단위인 거고. 10번 45ohm의 저항을 가진 전구에다가 이렇게 전압을 가했을 때의 순식값, 전류 순식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고요.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라고 한 거고, 저항은 45ohm이라고 한 거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요? 5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11번 전기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기가 전하가 이동할 때 소모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W라고 한다면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이제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기량을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이 Q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이제 반대로 넘기면 되죠. 문제에서 400줄의 에너지가 소모되었고요. 전이차는 얼마라고 했냐면 100볼트라고 했으니까는 400에 100, 그렇죠? 그러면 4쿨롱이 답이 되겠네요. 전기량은 4쿨롱이다. 이제 공식에다 이제 대입하는 이제 문제이다 보니까 공식을 좀 몇 가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죠. 아까 이제 오음의 법칙도 그렇고 어떤 전기량이나 에너지에 대한 단위, 1에 대한 어떤 공식 이런 것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세요. 12번 콘덴서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확 씹어져 Q는 CV입니다. 그렇죠? 전하량은 정전 용량 곱하기 이제 전압이 되는데 음, 정전 용량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식을 좀 변화해보죠. 정전 용량은 전압을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러면 정전 용량은 전하량에는 비례하고, 그렇죠? 전하량에는 비례하고 전압에는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설명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콘덴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요거는 극간격분의 유전율의 극판의 단면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게 이제 극판이죠. 요게 이제 극판인 거고 요 면적을 이제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 간격을 이제 우리가 이제 D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 이제 양쪽에 이제 전원을 걸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전하가 여기에 요 안에 이제 절연체가 있는 거고요. 요 안에 이제 유전체가 있는 거죠. 유전체가 이렇게 있고 어, 여기에 이제 전하들이 이제 이렇게 극판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게 이제 콘덴서인 거죠. 그래서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극판의 간격과는 반비례하고 비례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네요. 4번이. 그건 반비례하고 그리고 극판의 넓이에는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쭉 계속 이제 어떤 공식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식들은 다 중요한 식들이니까 꼭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콘덴서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 아니 자기 회로에 기전력을 주었을 경우에 자속이 흐르는데 음, 자기 회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한 자속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심이 있는데 철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죠. 예, 그랬을 때 전류를 흘려주면 이걸 이제 우리가 자로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 자로에 자속이 이제 흐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 자로에만 아주 이쁘게 잘 흐르면은 좋겠는데 얘가 그러지 못하고 이 코일에서 코일에 의해서 자속이 이제 유도가 된다 보니까 이 자루를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자속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누설 자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전부 자속이 전부 자기 회로 내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겠다. 그렇죠? 이 자루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석도 있겠다. 걔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니까 누설 자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14번 15옴의 부하에서 10kW 전력이 소비가 됐대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저항이 있고요. 부하 킬로와트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전류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을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I 자승의 R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은 100이고 소비 전력이 10이니까 우리가 전류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전류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저항이 넘어가면 R분의 P에 제곱이 넘어가니까는 루트 이렇게 식이 되겠죠. 100에 10 요거는 그냥 오음이고요. 요거는 킬로와트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셔야 돼.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루트 이거 계산하면은 10암페어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5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제 종축은 이제 자속 밀도고 이제 횡축은 자화력이 되죠. 우리가 이제 철심에다가 이제 코일을 감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이제 자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화가 이제 되는데 자화가 될 때 처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전류를 이제 끊었어요. 끊게 되면 얘가 증가한 만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이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전류를 통과시키면 흘리면 또 이게 천천히 증가하고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면적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때의 요 중축과 자속 밀도가 있는 요 중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를 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가 남아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전류자기라고 하고, 그 남아 있는 것들을 이 종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전류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16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처음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어떻게 할까요? 저항을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 전류하고 전압으로 구하는 그 저항 말고요. 단면적분의 길이로 우리가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얘를 4배만큼 늘렸다. 근데 얘는 일정하게 하고 싶다. 그때 이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반지름은 이 단면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위에 분자가 4배만큼 했으니까는 분모도 이제 4배만큼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얘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는 상수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요게 4배가 됐을 때 얘가 이제 4배가 된다면, 그러면 얘는 일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r 제곱이 4배가 되는 거니까, 그쵸? 예. 그럼 따라서 r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면, 그러면 저항값을 일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6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17번. 지금 삼성 델타 결선의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위상 관계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델타 결선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델타 모양으로 생긴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전류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겠죠.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상이라고 보죠. 상이 하나, 둘, 셋 해서 3상인 거고요. 요거를 이제 A상 전류라고 하고요. 요거를 C상 전류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B상 전류라고 했을 때, 요 제일 위쪽에서 빠져나가는 요 선전류는 AC 전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선전류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상전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벡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거는 A상이고요. 120도가 느리죠. 대칭 삼상이니까는 마이너스 120도에서 얘가 이제 B상전류고, C상전류도 마찬가지로 120도가 뒤지면서 C상전류가 됩니다. 요거 이제 상전류인 거고요. 여기다 선전류를 이제 그릴 건데, 요게 요 AC 선전류를 보시면 A상 전류랑, 그쵸? A상 전류랑 C상 전류가 합해서 선전류로 빠져나가는데, 그때 A상 전류는 같은 방향이지만 C상 전류는 반대 방향이죠. 요 선전류랑 C상 전류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합성해서 그릴 때에는 A상 전류는 그대로, C상 전류는 반대 방향, 그쵸? 마이너스 C. 그 두 개가 합해서 선간전압이 되는 거니까, 선전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AC에 대한 선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니까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위상이 느려요.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도는 건 이제 120도 마이너스로 도는 거니까.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상전류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상전류인데,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앞서게 되어 있으니까는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죠. 그렇죠? 선전류로 보면은 뒤진 거지만, 상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상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선전류는 뒤진 거고, 선전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상전류는 앞선 겁니다. 근데 지금 상전류를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선전류는 그죠? 상전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상전류가 앞선다. 그렇죠?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몇 도만큼, 몇 도만큼 이제 앞서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도라고 했고요. 걔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그럼 나머지 각도는 얼마냐면, 이 나머지 각도는 60도가 될 거예요. 근데 걔를 또 반을 쪼갰죠. 걔를 또 반을 쪼갰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30도가 됩니다. 그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30도가 앞서죠. 여기 보니까 근데 30도가 없네요. 네, 저희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 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를 의미한다 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180을 대입하면은 368이니까 여기 3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상전류가 30도 앞선다. 그렇죠? 18번 인덕턴스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전류를 물어봤어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이제 요 인덕턴스라는 게 나왔으니까는 요 인덕턴스는 헨리예요. 저항값이 아니죠. 요거를 저항값으로 바꾸게 되는데 얘를 저항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인덕턴스를 리액턴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는데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오메가 L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압을 요 유도성 리액턴스로 나누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떠지? 저항에 대한 값으로 나누면 저항에 대한 값으로 나누면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전압은 이제 220이라고 나왔으니까 저항만 구하면 되겠죠. 이 리액턴스 값만.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라고 했고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60Hz, 인덕턴스는 0.5라고 했어요. 요거 분해, 그쵸? 요거 분해, 요걸 집어넣고, 요거 분해 전압이 220인 거니까 한꺼번에 계산기 넣으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1.17A가 나오니까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인덕턴스를 가지고 저항으로 만드는 거, 콘덴서를 가지고 저항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번 패러데이 법칙에서 전기 분해에 의해서 흡수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비례하자.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전기량이 많이 통과가 될수록, 전기를 많이 흘릴수록 물체가 많이 석출이 된다. 석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서 소금 결정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석출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를 많이 흘릴수록 더 많은 양의 물질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20번 다음 중 반자성체는 우리가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 뭐 이런 거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반자성체만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자기장 안에서 물체에 자화를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자화되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체다라고 이제 했었고요. 반자성체는 여기서는 이제 안티몬입니다. 알루미늄은 요거는 이제 상자성체고, 그렇죠? 코발트하고 니켈은 이제 강자성체니까 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4년 사회 전기 이론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